당신은 언제부터 전화기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혹시 밤사이 연락이 왔을까 확인하는 것. 점심을 먹다가도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핸드폰을 집어드는 손. 그 손끝에 담긴 감정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무겁고 그리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쓰라린 그 무엇? 자식입니다. 자식의 연락을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던 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아이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겠구나. 30년 넘게 직장에 묶여 살며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메울 수 있겠구나. 퇴직금으로 손주들 옷도 사주고 딸아이가 좋아하던 음식도 해주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고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연락은 오히려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바쁘겠지.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되냐. 나도 그 나이 때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드렸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오겠거니 했는데 명절 사흘 전에야 오는 카톡 한 줄. 엄마, 아빠, 올해는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생일날 당신은 일부러 케이크를 사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깜짝 찾아와서 축하해 줄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기대가 창피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오는 메시지. 생일 축하해요. 하트 이모티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고마워라고 답장을 보내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이 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섞여 들어간 것을. 그때부터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라고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몇 년을 쪼개어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김치며 반찬이며 보따리 싸서 날랐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당신은 자식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엄마 아빠는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당신은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너희는 나를 정말 부모로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이상합니다. 처음엔 작은 알갱이처럼 가슴 한쪽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단단해집니다.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돌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숨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이름이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TV에서 효도, 관광 광고가 나올 때마다 그 돌은 더 무겁게 짓눌러 옵니다. 당신은 이 감정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자식 욕하는 부모처럼 보일까봐 꺼려집니다. 배우자에게 말하자니 그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 삼킵니다. 이 서운함을, 이 허전함을, 이 분노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무언가를. 그리고 밤마다 되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어느 날 당신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당신도 웃고 있습니다. 그 시절엔 이렇게 가까웠는데, 그 시절엔 엄마 아빠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처럼 매달리던 아이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잘한다고 당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여전히 그 시절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손 꼭 잡고 걷던 아이, 아빠 등에 엎혀서 잠들던 아이, 그 아이들이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무리인가? 한 달에 한 번 밥 먹자는 것도 부담인가? 그냥 안부 묻는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든 일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는 매일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여행도 가고, 모임도 갖고, 웃으며 사진도 찍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당신이 밀려난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는구나. 밤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마음도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걸까?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꾸리고, 아이 키우고,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답에 가까워집니다. 나는 기대하고 있었구나. 자식들이 나를 잊지 않기를, 자주 연락하기를, 명절마다 찾아오기를, 내 생일을 기억하기를, 내가 아플 때 달려오기를,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주기를, 그 모든 것을 당신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운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기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은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 자식을 사랑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것도 후회할 일이 아니다. 다만 기대가 문제였을 뿐이다. 이 문장이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밤을 새워 간호했고, 등록금을 마련했고, 결혼 자금을 보탰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당신에게 빚을 진 것일까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평생 당신의 곁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식이 부탁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입니다. 사랑해서, 원해서 그렇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되었습니다. 희생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영원한 채무를 지우는 일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연장도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입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이만큼은 해줄 거라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희도 이만큼은 보답할 거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 것과 받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사랑과 돌아오는 관심의 양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서 온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의 이름을 당신은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가 평생 탐구한 것은 인간이 왜 고통받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명료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우리는 타인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실망한다고. 당신의 서운함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식이 변해서 서운한 게 아닙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자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만 당신이 자식이 언제까지나 당신의 우주 안에 머물 거라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서운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대를 계속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기대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계속 서운해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이제야 연락하네 하고 속으로 사귀며 사는 것입니다. 명절에 오지 않으면 역시 안 오는구나 하고 쓸쓸해하는 것입니다. SNS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는 빠져 있구나 하고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당신의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1년에 한 번 연락해도 그것이 그 아이가 줄 수 있는 전부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버린 것 같고, 내가 덜 사랑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어느 날 당신은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덮어버립니다.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왔으면 좋고 안 왔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너 바쁘지, 괜찮아 하고 쓸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답합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대화입니다. 기대도 없고 원망도 없는 대화입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대화가 편했다는 것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자 아들도 편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엄마에게 전화할 때마다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하고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하고 그런 감정들이 통화를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가볍게 전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아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여전히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계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년 같았으면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올까, 안 올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로 명절 한 달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명절을 준비합니다. 오면 반갑게 맞고 안 오면 당신끼리 조촐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이 연락을 합니다. 엄마, 올해는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애가 아파서요.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속으로 사겼을 것입니다. 그래, 역시 핑계를 대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애 잘 챙기고 괜찮아지면 언제든 보자. 그게 끝입니다. 서운함이 없습니다. 딸도 느낍니다. 엄마가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괜찮아라고 말해도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괜찮아 보인다는 것을. 그러자 딸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이 택배를 보냅니다. 명절 음식 몇 가지와 손편지 한 장. 엄마, 못 가서 죄송해요. 몸 건강하세요. 당신은 그 편지를 읽으며 웃습니다. 서운함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따뜻함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자 자식들도 의무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당신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는 무겁지만 자발적인 관심은 가볍습니다. 당신이 그 무게를 덜어주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더 자주, 더 편하게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들이 보고 싶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문득문득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 감정이 당신을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운가 보구나. 아, 내가 지금 아이들이 보고 싶은가 보구나. 그렇게 감정을 인정하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시간이 있고, 당신의 취미가 있고, 당신의 친구들이 있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 아들은 잘 지내? 당신은 대답합니다. 글쎄, 잘 지내겠지. 바쁘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이 대답 뒤에 한숨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담담합니다. 친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너 많이 편해 보인다. 당신도 웃으며 답합니다. 응, 좀 편해진 것 같아. 실제로 당신은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식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궁금함이 더 이상 당신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것도 평생을 바친 것도 모두 옳았다. 다만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바랐던 것,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던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을 뿐이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것을.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이 나를 덜 찾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식이 나를 잊은 것처럼 보여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자식의 부모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라는 것을. 며칠 뒤 손주 사진이 카톡으로 옵니다. 딸이 보낸 것입니다. 엄마, 요즘 애가 이렇게 컸어요. 당신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예전처럼 사진만 보내지 말고 한 번 데리고 와 하고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다, 건강하게 잘 크는구나 하고 답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주는 만큼 받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주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이 갑자기 들릅니다. 엄마, 그냥 지나가다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신은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구나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반갑습니다. 그래, 들어와. 밥은 먹었니? 평범한 대화입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입니다. 아들이 1시간쯤 앉아 있다가 갑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당신은 그래. 천천히 와도 돼 하고 답합니다. 진심입니다. 천천히 와도 안 와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당신은 거실에 앉습니다. 아들이 앉았던 소파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평화라는 것을. 자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평화.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이 평화는 자식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줘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스스로에게 선물한 평화입니다. 물론 때로는 흔들립니다. 명절날 다른 집은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집은 아무도 안 온 날. 그런 날엔 다시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럴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다만 기대가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심호흡을 합니다. 차를 한 잔 끓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다음 날 당신은 다시 일어납니다. 장을 보러 가고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자식의 연락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자식을 키우느라 희생한 세월도 그것은 내 선택이었고 내 사랑이었다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식들이 지금 나를 자주 찾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들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의 그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식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고 말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 해도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잘했다는 것을, 당신이 충분히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한 곡을 완성했을 때 당신은 뿌듯합니다. 자식이 아니어도 당신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날 당신은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예전에는 혼자 여행 간다는 게 외로워 보일까봐 꺼려졌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혼자 풍경을 보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것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자식들에게 보냅니다. 엄마 여행 왔어. 아들이 답장합니다. 우와, 멋지다. 재밌게 놀다 오세요. 딸도 답장합니다. 엄마 혼자 여행 가시다니 멋있어요. 당신은 웃습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자식을 기다리고 자식에게 서운해하던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변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자 자식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 보이자 자식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연락 하나에 하루가 좌우되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았고 안 오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기분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식의 연락은 반가운 일이지만 필수적인 일은 아닙니다. 밤에 당신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자식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 영화 이야기, 오늘 만난 친구 이야기, 오늘 읽은 책 이야기. 당신의 일기는 당신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줄에 당신은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나는 잘 살았다. 자식이 연락을 했든 안 했든, 자식이 찾아왔든 안 왔든,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요즘 정말 편해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당신은 웃으며 답합니다.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요즘 마음이 참 가볍거든. 아들이 묻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당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글쎄, 비결이라기보단 그냥 바라는 걸 조금 내려놓았을 뿐이야. 아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좋아 보여요. 엄마. 통화를 끊고 당신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런 게 아닐까. 해가 지는 것을 슬퍼할 수도 있지만 노을을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잘 자라 독립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요즘 자식 생각을 예전만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을 확인하던 습관이 사라졌다는 것을. 자식이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그리움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대로 그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보고 싶다고 해서 꼭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와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조용히 보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은 평화입니다. 완벽한 평화는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서운하고 때로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을 거라는 것을. 어느 추운 겨울날 당신은 혼자 산책을 합니다. 찬바람이 불지만 상쾌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식을 잘 키웠고 최선을 다했고
사랑했다. 자식들이 지금 나를 자주 찾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은 슈퍼에 들러 좋아하는 빵을 삽니다. 집에 와서 따뜻한 차와 함께 그 빵을 먹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곁에 없을 때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찾은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당신은 저녁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립니다. 당신은 대충 먹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대합니다. 밥을 먹으며 당신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아침에 본 뉴스, 친구와 나눈 전화 통화, 산책하며 본 겨울 풍경. 자식 이야기는 없지만 당신의 하루는 풍성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당신은 흥얼거립니다. 어릴 적 들었던 노래, 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멜로디는 기억납니다.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은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엄마, 잘 주무세요. 사랑해요.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너도 잘 자. 사랑한다.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잘 시간입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 내 인생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기대가 문제였을 뿐이다. 그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이렇게 편해졌다. 자식은 여전히 당신의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당신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제 압니다. 잠이 듭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젊은 날의 당신을 만납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의 당신, 그때의 당신에게 지금의 당신이 말합니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기대를 내려놓는 날이 올 거야. 그날 넌 진짜 자유로워질 거야. 젊은 날의 당신이 묻습니다. 그럼 자식들은요? 지금의 당신이 답합니다. 자식들도 괜찮을 거야. 내가 그들을 믿고 놓아주면 그들은 더 잘 자랄 거야.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너의 마음을 이해할 거야. 꿈은 거기서 끝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은 눈을 뜹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책을 읽을까? 산책을 갈까? 친구를 만날까?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집니다. 이 작은 행복, 이 조용한 평화,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서운함을 내려놓은 사람으로서, 기대를 놓아준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당신은 괜찮습니다. 진짜로 괜찮습니다.